현지 시간 수요일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물가 지표가 예상 수준에 부합하자 안도감을 표시했습니다. 미국의 7월 CPI가 전년 대비 5.4% 증가하면서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댈러스 연은 총재는 연준이 테이퍼링을 10월에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애틀랜타 연은 총재가 장기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에 근접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이 경기 회복을 지원해야 한다며 오펙 플러스의 증산을 압박했습니다. 백악관의 증산 압박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재고 감소에 WTI 가격이 1.4% 상승했습니다. 미국 상원이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 결의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Z 폴드 3와 갤럭시 Z 플립 3를 공개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글로벌 이슈 투데이의 전세원입니다. 계속해서 엇갈린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뉴욕 증시 오늘도 역시나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스닥 지수만 유일하게 홀로 하락하면서 마이너스권에서 종가를 형성했고요.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소폭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먼저 자세한 글로벌 마감 상황 살펴볼 텐데요. 박고은 외신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7월 물가 지표를 주시한 가운데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0.62% 올랐고 S&P 500 지수는 0.25% 상승한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0.16% 내렸습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는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재차 경신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7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0.5% 올랐고 작년 대비로는 5.4% 상승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는 전월 대비 0.3% 상승, 그리고 작년 대비로는 4.3% 오르며 예상치와 전달치를 모두 밑돌았습니다. 특히 그동안 급격하게 올랐던 중고차 가격의 상승세가 크게 둔화되는 등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다소 진정될 기미를 보인 것에 시장은 안도하며 증시는 상승세를 보였고 10년물 국채금리는 물가 지표와 강한 10년물 입찰 수요를 소화하며 1.32%대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상원의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안 통과와 3조 5천억 달러의 예산 결의안 가결 소식도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을 자극한 가운데 오늘 장에서도 인프라 관련주들과 경기 민감주들이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한편 이날 댈러스 연은 총재는 10월에 테이퍼링을 시작해야 한다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업종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장에서는 자재와 산업재, 그리고 금융주가 선전했고 반면에 헬스케어주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종목별로도 살펴보겠습니다. 인프라 관련주들은 오늘 장에서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중장비 제조업체인 캐터필러와 디어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최선호 인프라 수혜주로 선정한 가운데 캐터필러는 3% 넘게 올랐고 디어는 2%대 올랐습니다. 또한 철강 회사인 유코어는 4% 가까운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다음으로 빵주도 보겠습니다. 아마존은 이날 켄터키에서 15억 달러 규모의 항공 화물 허브의 운영을 개시한 가운데 향후 신속한 배송 업무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날 코에는 향후 온라인 식료품 시장의 성장이 아마존의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며 아마존에 대한 시장 수익률 상회 투자 의견을 재차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장 주가는 0.8%대 내렸습니다. 다음으로 코인베이스는 전일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과 순이익이 모두 예상을 상회했고 월간 거래 사용자 수는 전분기 대비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오펜하이머는 코인베이스에 대한 매수 투자 의견을 재차 제시한 가운데 오늘장 주가는 3%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월마트는 다음 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도이치방크와 에버코어에서 매수 투자 의견을 제시한 가운데 주가는 0.8%대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버진갤럭틱도 보겠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버진갤럭틱이 오는 9월에 민간인 4명을 태운 우주 비행이 예정되어 있지만 이를 마지막으로 장기간 비행이 없는 비행선 정비 기간에 들어간다며 이 기간 동안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버진갤럭틱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로 하향 조정했고 목표가는 25달러로 제시한 가운데 오늘장 주가는 12% 넘게 내렸습니다. 한편 메타버스 기대주인 유니티 소프트웨어는 2분기 실적 호조와 연간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PC를 원격 조정하는 앱인 파색을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매드브시는 유니티 소프트웨어에 대한 목표가를 129달러로 상향 조정한 가운데 오늘장 주가는 13%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모더나는 전일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모더나의 과도한 밸류에이션을 언급하며 목표가를 115달러로 제시한 가운데 오늘장에서도 주가는 15% 이상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유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은행과 원자재주의 상승세 속에 기업들의 실적 호조가 투자 심리를 지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스톡스 600 지수는 8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는 0.3%대 올랐고 프랑스 깍그 지수는 0.55% 상승, 그리고 영국 증시는 0.8%대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도 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백악관이 산유국들이 원유 생산을 늘릴 것을 압박했다는 소식에도 원유 재고가 줄었다는 소식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오펙 플러스의 증산을 요구하고 나서며 유가는 장 초반에는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미국의 원유 재고가 44만 배럴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다시 상승세로 전환됐습니다. WTI 가격은 1.4%대 오른 69달러 선에 마감했고 브렌트유는 71달러 선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금 가격은 미국의 물가 지표가 시장에 안도감을 준 가운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장 금 가격은 1.2% 오른 1,753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세계 각국의 이슈로 투자자의 든든한 하루를 보장해드리는 글로벌 이슈 투데이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강 그리고 홍성진 외신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욕 증시 역시나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가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 경신했는데 오늘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첫 번째 소식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죠.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2달 연속해서 5%대 상승을 기록했지만 그 상승세가 둔화 조짐을 보이면서 증시에는 안도감을 표시했습니다. 홍성진 캐스터, 먼저 7월 CPI부터 살펴보죠. 전년 대비 5.4% 증가했습니다. 결과들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우선 밤사이 발표된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7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5.4% 증가했다면서 2008년 이후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전했는데요. 노동부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달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됐다면서 월스트리트저널이 예상했던 5.3%보다는 높게 집계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지난 4월부터 고공행진하던 중고차 가격은 전년 대비 41.7% 정도 올랐다면서 7월 들어서는 중고차 가격 상승률이 소폭 낮아졌다고 전했습니다. 또 변동성이 큰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7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 4.3% 올랐다면서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낮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CNBC의 분석가는 이번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가능성을 증명했다고 분석했는데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의 완화적 태도에 불신을 품었던 사람들의 우려가 이번 지표를 통해 잠재워질 수 있을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인플레이션이 잠정적으로 고점에 이르렀다는 것이 지표를 통해 보인다면서 물가 상승세가 앞으로 점차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외식비와 주거비가 높게 나타났다면서 연준이 예상하는 것보다 인플레이션이 더 높은 상태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오늘 시장은 애틀랜타와 댈러스 연은 총재의 발언에도 주목했습니다. 우선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장기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에 근접할 것이라는 기존 의견을 유지했는데요. 이어서 팬데믹이 그동안의 경제적인 격차를 키웠다면서 특히 고용시장에서의 격차가 가장 컸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용시장에서의 인종, 성별, 지역 격차가 줄어들어야지만 안정 고용 수준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시장은 댈러스 연은 총재의 테이퍼링 발언에 주목했습니다. 댈러스 연은 총재는 연준이 이르면 10월에 테이퍼링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는 연준이 팬데믹 이후에 통화 완화 정책을 도입한 이후에 가장 수위가 높은 발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댈러스 연은 총재는 최근 미국 경제가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테이퍼링을 더 이상 미룰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9월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 계획이 발표될 것 같다면서 그럴 경우에 10월부터 테이퍼링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밤사이에 공개됐던 경제 지표와 그리고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로 첫 번째 소식 체크해 봤고요.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시죠.
연일 계속해서 미국 상원의 인프라 법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상원이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예산 결의안을 가결시켰고 이에 따라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전해졌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국 상원이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 결의안을 밤사이 가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지 시간 11일 상원의 예산 조정 절차 발동을 위한 첫 단계가 시작됐다고 밝혔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인프라 예산 결의안이 상원 문턱을 넘어서면서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계획 중인 정책들이 발빠르게 추진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밤사이 상원에서 통과된 인프라 예산 결의안은 찬성 50표, 반대 49표로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 보트 없이 최종 통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초 공화당 의원들은 부채 증가 및 증세 등의 이유로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안을 반대한 바 있는데요. 오늘 상원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공방이 무려 14시간 동안 오갔지만 결국 마이크 라운즈 공화당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결의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라운즈 의원은 예산안 표결을 포기한 것은 예산안 자체에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며 캐스팅 보트가 진행될 경우에 결의안이 공화당의 동의 없이도 통과되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통과된 결의안에는 그동안 공화당이 반대해온 기후변화 대처 및 의료보험 제도 확대 등 각종 사회보장 프로그램들이 담겼습니다. 오늘 결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12개 상임위원회는 앞으로 세부 예산안을 마련해 단일 조정 법안으로 만들어 다시 상원에서 표결에 붙일 예정인데요. 이와 관련해 샌더스 민주당 상원 의원은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에 오늘 가결된 예산안은 미국이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한다면서 앞으로 미국은 소수를 위한 국가가 아닌 아이와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공화당 역시 이번 인프라 예산안과 관련해 자신들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치 매코넬 공화당 원내대표를 필두로 46명의 상원 의원이 부채 한도 증액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공화당 의원들은 부채 한도를 늘리는 데에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 민주당이 그동안 과도한 지출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가 초래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이 이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비난의 수위를 현재 높인 상태입니다. 오늘 통과된 인프라 예산 결의안은 공화당의 협조 없이도 상원과 하원의 문턱을 넘어설 예정입니다. 다만 부채 한도 상향의 경우에는 이번 예산 결의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공화당에서 최소 10표를 얻어야 되는 상황인데요. 때문에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부채 한도 상향 정책이 향후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1조 달러에 이어서 이번에는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안 내용들 자세하게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떤 업종들이 과연 수혜를 받게 될 것인지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세 번째 뉴스 체크해 보겠습니다. 인프라 법안 통과의 수혜 업종 및 종목들을 정리해봤는데요. 전간 외신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미국 상원이 어제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 글로벌 이슈투데이에서도 전해드렸는데요. 투자은행들도 관련 수혜 종목을 선별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와 공항, 수로, 전력망과 같은 인프라 자산에 5,500억 달러 규모의 신규 자금이 흘러들어올 것으로 기대되면서 특히 고속도로 인프라 마련을 위한 투자 과정에 기계와 공학, 건설 부문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선정한 인프라 법안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에이콤입니다. 다국적 엔지니어링 기업입니다. 건설과 에너지, 수처리, 또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 컨설팅과 디자인부터 시공까지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원전 해체와 관련해서도 선진 기술을 갖고 있어서 국내 현대건설 등이 2015년 관련 기술 확보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주가는 지난 3개월간은 다소 오락가락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27%가량 올랐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제이콥스 엔지니어링입니다. 오늘은 전장보다 3%가량 올라 135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건설과 인프라 서비스뿐 아니라 정부와 기관을 대상으로 반도체, 항공우주, 핵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 제이콥스와 에이콤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건설장비 제조업체 캐터필러와 디어도 목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디어는 인프라 법안 호재를 제외하고도 시기적, 구조적 호황도 기대되는 우량 주식이라고 평가받았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3.5%, 2.5%씩 오르며 마감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엔진 그리고 발전기 제조업체 커민스였습니다. 향후 12개월 목표가가 $325로 제기됐는데요. 오늘 종가 $240 선보다 40% 정도 높게 책정된 수준입니다. 한편 짐 크레이머도 인프라 법안 수혜 종목을 분석했습니다. 아직 이 호재가 철강주에 반영이 되지 않은 걸로 보인다며 뉴코와 US 스틸, 클리블랜드와 같은 종목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하원으로 이동하게 될 인프라 법안, 관련 투자 고민하실 때 참고할 종목들 정리해봤습니다.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꼽은 인프라 법안 수혜주들과 함께 그리고 짐 크레이머가 아직 철강주에는 이 수혜가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조언한 점까지 짚어드렸고요. 네 번째 뉴스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국제유가가 좀 큰 변동성을 보였었죠. 먼저 백악관이 오펙 플러스의 원유 증산을 요청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하락세를 보였었다가 결국에는 WTI 가격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루 동안의 흐름이 어땠습니까? 네, 미국 백악관이 오펙 플러스에게 증산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NBC는 현지 시간 11일 최근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크게 오름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가 발빠른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는데요. CNBC는 바이든 행정부의 관리들이 최근 오펙 플러스의 대표들과 회담을 가졌다면서 휘발유 가격을 잡기 위해 오펙 플러스의 증산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오펙 플러스는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유가가 마이너스 $30대로 추락하자 대대적인 감산 절차에 돌입한 바 있습니다. 이후 팬데믹 상황이 점차 완화되고 글로벌 석유 수요가 증가하자 오펙 플러스는 감산 규모를 줄이는 방식으로 증산을 지속해왔는데요. 다만 이에 대해 미 백악관이 현재의 조치는 충분하지 않다고 전하면서 휘발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앞으로 증산량을 더 늘려야 한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보좌관은 오늘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을 공개했는데요. 설리번은 현재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과 원유 생산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면서 유가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경쟁적인 에너지 시장은 안정적이고 또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에너지를 공급한다면서 오펙 플러스의 산유국들이 글로벌 석유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월가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사실상 오펙 플러스에게 앞으로 증산할 것을 우회적으로 요구한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휘발유 가격 상승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면서 휘발유 가격 상승은 가계 부담으로 직접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부가 다방면으로 정책을 펼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미 백악관 관리자 역시 바이든 대통령이 현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바이든이 가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어떤 수단이라도 사용하길 원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또 앞으로 미 연방거래위원회가 미국 휘발유 시장을 모니터링할 것이라면서 소비자 가격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불법 행위를 없앨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오늘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국제유가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움직임 나타냈는데요. 다만 이후에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가 한 주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국제유가 오늘 상승 마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은 주간 원유 재고가 이전 발표에 비해 총 44만 8천 배럴 감소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예상치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제유가 흐름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 내용 들여봤고요.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종목별 이슈가 올라와 있습니다. 아마존 내용인데요. 한 2년 전쯤에 아마존이 항공 물류를 직접 하겠다, 페덱스와의 계약을 중단한 바가 있었는데 그때 야심차게 밝혔던 켄터키 국제공항이 완공이 됐습니다. 전가은 캐스터, 이번에는 이 허브 운영을 개시했다고 하던데 본격적으로 시작이 이루어진 거죠? 네, 맞습니다. 아마존이 켄터키주 북부에 $15억 규모를 들여서 건설한 항공 화물 허브가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곳에 아마존 미국 화물 네트워크 중심을 역할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 아마존 배송 속도와 체계적인 물류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600에이커가 넘는 크기로 주차 공간과 7개 건물이 들어섰고 또 우편 변호별로 소포를 분류하고 배송 전에 트럭에 넣는 80만 평방미터 규모의 자동화 선별센터도 마련됐습니다. 이곳에는 아마존 항공기 100여 대를 수용할 수 있는 크기이며 하루에 약 200대의 항공편을 처리할 수 있어서 앞으로 페덱스나 UPS 등 전문 배송 회사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 걸로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마존이 이 화물 서비스를 다른 회사들에도 제공해서
제공을 하면서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것인지 여부에도 관심을 쏠리는데요. 아마존 글로벌 에어 부사장 사라 로즈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현재로선 이 켄터키 허브에서 고객을 위한 물량 처리에 주력하고 있으며 그 외엔 다른 목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아마존 에어는 아마존닷컴 산하의 화물 항공사로 현재 75개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80대, 내후년 말까지는 85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 플로리다와 캘리포니아뿐 아니라 작년엔 유럽에도 에어허브를 시작하면서 계속 공항 네트워크를 확장해가며 아마존 프라임 배송 속도를 높이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투자은행 코웨는 아마존 성장세에 앞으로 몇 년간은 식료품 배송이 큰 동력이 될 거라며 하루 배송을 위한 인프라 시설 확충에 집중해온 점에 주목을 했는데요. 최근 투자 의견으로 비중 확대 의견을 재차 강조한 바 있습니다. 다만 아마존은 오늘 장에서는 기술주 전반의 약세 흐름 속에서 1%대 넘는 하락 보였습니다. 네, 전강 그리고 홍성진 외신캐스터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뉴욕 증시의 경우에는 CPI 물가 지표와 그리고 연준 위원들의 다양한 발언들, 마지막으로 미국 상원이 또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가결시켰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글로벌 이슈 투데이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희는 잠시 후 6시에 굿모닝 투자의 아침으로 돌아오겠습니다.